얼마 전에 이미 왜 홍역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이나 캐나다 등을 중심으로 유행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오늘은 좀 더 확대된 그래프를 가지고 이론 역학적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다음 학기에 융합보건의료대학원의 감염병 역학을 강좌를 열고 아마 보건대학원 학생들하고 같이 제너럴한 이슈는 같이 강의를 진행하되, 이론 역학에 대해서는 융합보건의료대학원의 학점이 3학점이기 때문에 그중에 1학점을 이론 역학의 기초 중에서도 아주 기초에 해당하는 부분을 좀 강의를 하려고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역이 사실은 그거에 어찌 보면 출발점이 될 수도 있는 감염병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이건 우리나라 것은 아니고 미국에서 현재 2025년에 발생하고 있는 유행, 매우 과거 유행에 비해서는 작기 때문에 점으로 표시됩니다만 한 607건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는 3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 전체 607건 중에는 97%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홍역 백신을 맞는다 해도 항체 형성이 100%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사 결과로는 97%에서 항체가 형성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미국의 경우 1964년 이전에, 즉 홍역 백신이 미국의 식약처에서 FDA에서 허가가 나와서 처음에는 1회 접종이었습니다만 1회 접종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유행 그래프를 보시면 거의 2년에 한 번씩 산꼭대기에 올라갔다가 골짜기로 떨어지는 그런 전형적인 유행 곡선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이유는 홍역의 베이직 리프로덕션 넘버가 워낙 높아서 18에서 20 가까이 되고, 따라서 백신 접종을 아예 안 했을 경우에는 거의 매년 태어나는 인구가 어느 정도만 누적돼도 2년마다 한 번씩 대유행이 생겼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백신 접종이 이루어진 직후에 매년 거의 50만 명 내외로 왔다 갔다 하던 유행이 10만 명 이하로 뚝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1회 접종을 하던 홍역이 1970년대 들어와서 비록 10만 명까지 발생은 아닌다 하더라도 거의 5만 명 이상을 한 5년, 6년마다 유행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초재생산지수가 워낙 높다 보니까 백신 접종률이 워낙 높아도 유행의 간격이 점점 길어지는 그런 전형적인 유행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유행의 정점은 물론 낮아졌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에 들어와서 2회 접종이 되자 대부분의 홍역이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만, 이 그래프를 확대하면 2000년대 들어서도 가끔씩의 유행이 발생을 하게 되고, 또 특이하게도 발생 연령이 조금씩 높아지는 경향도 보입니다. 그러다가 이번 2025년에는 백신 접종이 코로나로 인해서 약간 미흡한 것을 도화선으로 삼아서 홍역이 다시 유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 그래프에는 이제 지도인데요. 미국에서 지역별로 보시게 되면 텍사스주가 아무래도 가장 많은 홍역 발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텍사스라는 전체 지역보다는 그 내부를 또 봐야 되는데, 제가 짐작하기에는 미국 내에서도 특정 집단은 백신 접종률이 낮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심지어 이번에 복지부 장관이 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조차 백신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고, 며칠 전 보도에 따르면 CDC에 대해서, 또 어떤 전문가에 대해서 백신과 자폐증, 오티즘의 연관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던 학자로 하여금 자료를 분석하도록 의뢰한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불신이 쌓이는 집단이 전체 인구 100명에 한 명도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들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이 저하가 되면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홍역이 유행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인구가 많거나 주의 특징에 따라서 아무래도 미국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지금
홍역이 역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비록 607건에 아직은 불과합니다만, 이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고, 또 하나는 이론역학적 분석을 이래서 필요하구나라는 개념이 또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론역학 모델링은 역학적 방법론의 하나고, 이 모델이라는 것은 애니멀 모델을 사용할 수도 있고 기계적 모델을 사용할 수 있고, 지금 컴퓨터에 의해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학적 등식으로 그 개념을 표현하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질병에 대한 인사이트, 영감, 또 비전을, 통찰력을 얻는 것이 그 목적이기도 합니다. 운이 좋다면 프레딕션, 예측도 가능하겠지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나 좋은 모델이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저는 파라메터, 제가 지도교수로부터 배운 것으로는 평소에 나오는 논문들 중에 파라메터, 즉 트랜스미션 전파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확률이라든지, 예를 들어 에이즈라와 같은 성병이라면 성적 활동에 대한 정확한 조사 자료라든지, 이러한 홍역의 경우라면 예방접종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이왕이면 세로 프리밸런스, 주기적으로 혈청을 확보해서 항체가 등을 확인하는 그런 기초적인 자료의 확보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그래서 코로나를 계기로 분기에 한 번씩은 세로 프리밸런스 서베이를 위해서 혈청을 확보한 적이 있습니다만, 역학적 연구를 위해서 그러한 인프라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많은 그 건강영양조사라든지 기초가 되는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훌륭한 일입니다만, 거기에 더해서 좀 더 서베일런스도 다양화함으로써 그 서베일런스가 질병 발생 추세를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베일런스를 통해서 확보된 자료가 학계에서 연구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이거는 감염병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빅데이터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건강보험 통계 자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수집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인구 5천만이면은 대단한 집단이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 그것 또한 오늘 홍역을 말씀드리면서 꼭 공유하고 싶은 인사이트의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